들으라. 이것은 한 사내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저지른 배신의 기록이다. 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도둑질의 기록이요.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 했던 한 나약한 선비의 몰락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데 말이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눈물이 흐른다면 그 눈물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천천히 생각해 보라. 정세진이라는 자는 악인이 아니었으니 그게 더 무섭고 잔인한 일이었다. 착한 사람이 저지르는 배신은 악인의 칼보다 훨씬 깊이 베이는 법이니 악인의 칼은 눈에 보이되 착한 사람의 미소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제 귀를 기울이라. 조선 어느 봄 전라도 나주 땅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끝날 터이다. 그것을 미리 말해두는 것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자의 도리인 법이다. 여러분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봄은 왔으되 그 사내에겐 겨울이었다. 때는 조선 어느 왕조 봄이 막 기울어가던 무렵의 일이더라. 전라도 나주목 관아 한 귀퉁이 석부 처소의 방문은 며칠째 굳게 닫혀 있었으니 안에서는 기척 하나 없고 밥상만 아침 저녁으로 들어갔다 그대로 나오는 형편이었다. 관아에서 심부름하는 아이 하나가 빈 밥상을 들고 나오다 마주친 하인에게 속삭였다. 나리께서 또 한 숟갈도 안 드셨어요. 하인은 혀를 찼다. 밥상이 그대로 나오는 것도 며칠째, 수저를 든 흔적도 없는 것도 며칠째였으니 관아 사람들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대강 알고 있었으니 다만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 세상을 편하게 사는 법인지라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으니 방 안에서 정세진은 문창호지 너머 북녘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더라. 나이 32. 고향 송도에서 석부라는 관직을 받아 나주목으로 부임한 지 어느덧 3년이 흘러간 터였다. 글 잘 쓰고 눈물 잘 흘리며 정 많고 마음 여리기로는 고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런 선비가 바로 정세진이더라. 그러나 그 여린 마음이 언제나 옳은 방향을 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차근차근 보여줄 터이니 900리 그 두 글자가 정세진의 가슴 속에서 돌덩이처럼 내려앉아 숨통을 조이는 터였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면 저절로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막히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이었다. 사연인즉 이러하였다. 정세진은 고향 송도에 이미 혼례를 치른 정실 부인이 있었다. 유씨 부인이라 하였으니 방가의 규수로 단정하고 총명한 여인이었다. 정세진이 나주로 부임할 때 함께 가고 싶다고 여러 번 편지를 보냈으나 그때마다 정세진은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외면하였다. 아내에게 특별히 미운 감정이 있어서가 아닌 것이었다. 단지 나주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광기옥매였다. 옥매는 나이 25에 홀어머니 홍월이 노파와 함께 살고 있었으니 홍월이 노파 역시 한때는 광기였다. 그 어머니도 광기였다. 대를 이어 관에 묶인 여인들의 이야기였으되 그 집안에서는 그것을 거슬러 보려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니, 거슬러 볼 방법 자체가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었다. 조선의 법도로 따지면 관원이 광기를 가까이 하는 것이 크게 어긋나는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정세진은 법도와 마음이 전혀 다른 것임을 그때 처음 깨달았다. 그는 옥매에게 온전히 마음을 내어주었다. 전부를 남김없이. 그것이 화근이었다. 아니, 아름다움이었다. 아니, 결국은 둘 다였다. 3년이 흐르는 사이 두 사람 사이에 딸아이가 태어났다. 정세진은 그 아이의 이름을 설아라 지었다. 눈처럼 새하얗고 맑게 태어났다 하여 붙인 이름이었으니 그 이름 하나만큼은
정세진이 마음을 다해 지어준 것이었다. 유 씨 부인이 보내온 편지는 10통을 훌쩍 넘겼다. 보고 싶다고, 추위에 손이 튼다고, 이번에도 답이 없으면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정세진은 그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저렸다. 그러나 절인 것과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인지라 그는 편지를 접고 옥매를 바라보고 설아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녁상을 받곤 하였다.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러나 사람이란 제 눈앞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는 법이었으니 그것을 두고 그만을 탓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었다. 유 씨 부인의 편지가 완전히 끊긴 것은 한겨울이 지나고 봄이 막 열리던 무렵이었다.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더라. 당신이 끝끝내 답을 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것을 버림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다만 언젠가 당신이 이 편지를 떠올릴 때 그 무게가 얼마나 될지는 당신만이 아실 것입니다. 정세진은 그 편지를 읽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나쁜 감정은 없는 노릇이었다. 다만 편했다. 그 편함이 사실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잔인한 감정이었다. 누군가의 고통 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정세진은 그때 알지 못하였다. 그러던 봄꽃이 지던 어느 날 조정에서 공문이 내려왔다. 송도로 귀임하라는 명이었다. 정세진은 그 공문을 받아들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더라. 손이 떨렸다. 무릎이 풀렸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가 두려운 것은 송도로 가는 길 자체가 아니었으니 나주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옥매와 설아를 남겨두고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광기는 관에 묶인 몸이었다. 정세진이 데려가고 싶어도 자신의 처지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관에 소속된 기녀를 무단으로 데리고 가다가 발각되면 그것은 정세진에게도 옥매에게도 커다란 화가 될 터였다. 그래서 정세진은 며칠째 방에 틀어박혀 밥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북녘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900리. 그 거리가 가슴속에서 점점 더 무거운 돌이 되어 내려앉고 있었다. 그런 정세진의 방문이 열리며 옥매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그러세요? 아직도 그 일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예요? 정세진은 얼른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아니요. 그냥 마음이 좀 심란하였을 뿐이요. 말끝을 흐리는 그를 바라보는 옥매의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한 것이더라. 그녀는 포대기에 쌓인 설화를 안아젖을 물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내일 아침 지체 없이 길을 떠나시라는 목사 어른의 분부가 있었습니다. 내일? 내일 당장이란 말이오? 예. 좀 전에 관아에서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노릇이었다. 해가 기울어 방 안에 어둠이 조금씩 차오르는데도 불 하나 켜지 않고 그저 마주 앉아 있었을 뿐이었다. 설아만 아무것도 모른 채 옹알이를 하였다. 그 소리가 그날 그 방 안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슬픈 소리였다. 세상에는 말보다 무거운 침묵이 있는 법이었으니 그날 그 방 안이 바로 그런 곳이었다. 정세진은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3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잔인한 결과인지를. 그러나 깨달음이 늦게 오는 것이 인간의 습성인 터라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무언가가 달라질 수는 없었다. 어둠이 방 안을 완전히 채울 무렵 설아가 칭얼거리기 시작하였으니 옥매가 조용히 아이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정세진의 가슴을 후벼 팠다. 마지막 밤 가장 긴 어둠.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 사이의 침묵도 한계에 이르렀다. 먼저 울음을 터뜨린 쪽은 정세진이었다.
천성이 심약하고 정이 많아 마음이 지나치게 여린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옥매를 부여잡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그 소리에 설아도 놀라 따라 울기 시작하였다. 방 안이 순식간에 세 사람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나주에서 송도까지 900리라 하오. 그 먼 곳에 당신과 이 어린 핏덩이를 남겨두고 내 어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오. 어찌 발이 떨어진단 말이오. 내가 이 길을 어찌 간단 말이오. 정세진은 아예 드러내놓고 통곡하였으니.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으니.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를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조정의 명을 어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옥매를 데려갈 방법은 없었더라. 결국 답은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그 답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을 정세진은 미루고 또 미루었다. 왜냐하면 그 답을 말하는 순간 이 상황이 끝나버리기 때문이었다. 끝나는 것이 두려웠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계속 울었다. 옥매는 조용히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다. 정세진의 심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로서는 이 밤이 얼마나 긴 밤이 될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다만 짐작하고 있어도 슬픈 것은 슬픈 법이었으니 사람이란 알면서도 아파하는 존재인 개였다. 방 안에는 끝내 불이 켜지지 않았더라.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붙어 앉아 울었다. 설아도 울다 지쳐 잠이 들었다. 그 작은 숨소리만이 방 안에 조용히 흐르고 있었던 것이더라. 마당에서는 홍어리 노파가 달빛 아래 서서 연신 옷깃으로 눈가를 찍어내고 있는 터였다. 홍어리 노파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광기의 딸로 태어나 광기가 된 옥매가 언젠가 반드시 이런 밤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것을, 남자란 눈물을 흘리면서도 결국 떠나는 존재임을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이미 배운 터였다. 그래서 홍어리 노파는 마당에서 울면서도 딸의 방 쪽을 바라보지 않았다. 볼 수가 없었던 것이더라. 밤이 깊어 삼경이 넘었다. 옥매가 먼저 몸을 일으켜 등잔에 불을 붙였다. 그 작고 흔들리는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얼굴이 드러났다. 정세진의 얼굴은 까칠하게 메말라 있었으니 옥매의 얼굴은 부석부석하고 핏기 하나 없었다. 그럼에도 옥매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였다. 밤새도록 아침상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으니 그것이 이 여인이 슬픔을 이기는 방식이었으니 설아를 재워놓고 옥매는 혼자 부엌에서 일하였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고 반찬을 만들었다. 그 모든 동작이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였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뭔가를 체념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함이었다. 새벽이 깊도록 부엌에서 나오지 않는 옥매를 보며 정세진은 방에서 나오지 못하였다. 따라가서 곁에 있고 싶었으나 그 모습을 보면 더 많이 울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방 안에서 등잔불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등잔불이 흔들렸다. 그것이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아서 정세진은 그대로 눈을 감았다. 이튿날 이른 아침 차려진 밥상 앞에 앉은 정세진은 멀거니 옥매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부석부석해진 얼굴에 핏기라곤 하나도 없는 옥매의 얼굴을 바라보는 정세진의 얼굴도 까칠하고 마른 나뭇잎처럼 바짝 메말라 있었더라. 먼 길 나서는데 한술이라도 뜨고 가세요. 옥매가 숟가락을 정세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는 받아들었다가 이내 상에 내려놓았다. 기다릴 수 있겠소?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당신을 데려가겠소. 그런 걱정일랑 마세요. 서방님 오실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한 발짝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꼭 돌아오리다. 반드시 돌아오리다. 옥매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숟가락을 쥐어주었다.
그리고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었다. 정세진이 밥을 먹는 것인지 삼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맛도 없었다. 느낌도 없었다. 그저 꾸역꾸역 목구멍을 넘어갈 뿐이었으니 먹는 것과 삼키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그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은 셈이었다. 동구밭까지 배웅을 나온 옥매와 설아, 그리고 홍어리 노파. 정세진은 몇 번이나 뒤돌아보았다. 10걸음 걷고 돌아보고 20걸음 걷고 다시 돌아보았다. 그때마다 옥매는 그 자리에 서서 손 한 번 흔들지 않고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울지도 않았다. 표정도 거의 없었다. 눈물을 참는 여자의 얼굴이 소리내어 우는 여자의 얼굴보다 훨씬 더 처절하다는 것을 정세진은 그제야 알았다. 홍어리 노파는 설아를 아는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터였다. 한 번도 정세진을 바라보지 않았으니 할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아 차라리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한 사람의 침묵이었다. 정세진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기로 하였다. 돌아보면 발이 다시 무거워질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앞만 보고 걸었다. 가기 싫은 길을 억지로 가는 발걸음은 천근처럼 무거웠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발이 땅바닥에 자꾸만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900리. 그 먼 길을 언제 다시 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정세진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멀어지는 그 뒷모습을 옥매는 동구 밖에 서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다.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하였더라. 홍어리 노파조차도 그 순간 고개를 들지 않았으니 오직 설아만이 옥매의 품에 안겨 멀어지는 사내의 뒷모습을 멀거니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눈에 담긴 그 풍경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잔인한 풍경이었으니 나주를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정세진의 발걸음은 여전히 느렸다. 정세진은 곧장 송도로 향하지 않았다. 송도에 가도 기다리는 것이라고는 오래 외면해온 아내 유씨뿐이었다. 그 생각이 발걸음을 자꾸 무겁게 만들었으니 그는 남경에 있는 버딤대근의 집에 잠시 들르기로 작정하였다. 사흘이든 닷새든 더 지체하고 싶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영원히 지체하고 싶었다. 임대근은 오랜 벗인지라 정세진을 반갑게 맞았다. 그러나 그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먼저 술장을 들이게 하였다. 오랜 벗이란 바로 그런 법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 벗이고 말하지 않아도 내버려 두는 것이 또한 벗인 법이었다. 정세진은 자리에 앉자마자 술잔을 들었다. 급하게 비우고 또 채우고 또 비웠다. 이 친구 왜 이리 급히 마시는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게로구먼. 정세진은 아무 대꾸 없이 잔을 비웠다. 술잔 바닥에 옥매의 얼굴이 흔들렸다. 설아의 옹알이 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다. 동구 밖에 서 있던 옥매의 그 표정이 눈 뒤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손 한 번 흔들지 않았던 그 두 손이 달밤에 혼자 부엌에서 일하던 그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술이 몇 잔 돌았을 즈음 밖에서 하인이 고하였다. 날이 희관사 주지 스님께서 찾아오셨사옵니다. 임대근이 정세진에게 술잔을 건네며 말하였다. 이왕이면 나와 함께 그 스님을 만나지 않겠나? 아주 대단한 분이시라네. 그 스님이 타고 다니는 말이 천하에 둘도 없는 천리마라 하니 가히 어떤 분인지 짐작이 되지 않겠나? 정세진은 천리마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자신도 알지 못하였다. 다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였다. 나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900리라는 거리가 옥매의 얼굴이 모두 뒤엉켜 머릿속을 채웠다. 아닐세. 나는 여기서 술이나 더 마시겠네.
혼자 다녀오게. 그런가? 잠시만 기다리게나. 임대근이 사랑채 쪽으로 건너가자 정세진은 천천히 일어났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마당으로 나왔다. 뒷간 쪽으로 돌아가는 척하며 마구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구간에 이르렀을 때 정세진은 숨을 삼켰다. 과연 거기 있었더라. 빛나는 털, 높게 쳐든 목, 숨소리마저 웅장하고 두 눈빛이 불꽃처럼 살아있는 말 한 필이 그곳에 서 있었다. 천리마였다. 정세진은 한동안 그 말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남의 것이다. 스님의 것이다. 그 생각이 분명히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더라. 그러나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설아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동구 밖에서 손 한 번 흔들지 않고 서 있던 옥매의 모습이 떠올랐다. 900리라는 두 글자가 가슴을 쳤다. 정세진은 말 위에 올라탔다. 등자를 밟는 발이 떨렸다. 이라. 채찍을 한번 휘두르자 말은 번개처럼 앞으로 내달렸다. 임대근의 집 대문이 뒤로 멀어졌다. 하인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으나 이미 늦었다. 나주로 가자. 정세진은 쉬지 않고 달렸다. 밤새도록 달리고 새벽이 밝아오도록 달리고 다시 낮이 기울도록 달렸다. 걸어서 며칠 걸리는 길을 천리마는 하루 밤만에 달려주었다. 다음 날 밤 늦게 정세진은 나주 땅에 당도하였다. 말을 마을 초입 주막에 맡기고 혼자 옥매의 집 쪽으로 걸어갔다. 그 걸음은 동구 밖을 떠날 때와는 전혀 달랐다. 가볍고 빠르고 뜨거웠다. 그러나 정세진은 그때 알지 못할 노릇이었다. 그 천리마가 희관사 묘어 스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묘어 스님이 그 말을 단 하루도 남에게 빌려주거나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묘어 스님이 이미 그 밤 정세진의 이름을 알아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정세진을 궁지로 몰아넣을 씨앗이었으나 그날 밤에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으니 그저 달려왔다. 옥매에게로. 방 안에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창호지 너머로 옥매와 홍어리 노파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세진은 가슴이 벅차올라 방문을 열었다. 여보, 보고 싶었소? 옥매는 아연실색하였다. 지금쯤 송도 어귀에 접어들었을 사람이 난데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니 그러할 수밖에 없었더라. 정세진은 번개같이 옥매를 끌어안고 다시 울었다. 옆에서 홍어리 노파가 설아를 품에 안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서 달빛 아래 선 채 노파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기쁨이 아니었으니 두려움이었다. 저 남자가 다시 돌아온 것은 결국 딸아이를 더 깊은 수렁으로 이끌 일이 될 것이었다. 노파는 그것을 알았다. 그러나 막을 방법이 없었다. 광기에게 마음을 막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으니 홍어리 노파는 달을 바라보며 속으로만 울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게 끝이 아닐 텐데. 이게 끝이 아닐 텐데. 난 이대로 혼자 갈 수가 없소. 당신 없이는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소. 정세진이 이렇게 말하자 옥매는 한동안 말이 없는 노릇이었다.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는 정세진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을 뿐이었다. 진심이 담긴 눈물이었다. 그것만큼은 의심할 수 없었다. 옥매는 설아를 아는 채 오래도록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으니 이 선비가 진심으로 자신을 아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심이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도. 광기는 관에 묶인 몸이었다. 함께 떠나다 발각되면 정세진에게도 화가 될 것이고 자신에게도 더 큰 벌이 내려질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따라 나서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선비는 떠날 것이고 자신은 남겨질 것이고 설아는 아비 없이 자라날 것이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함께 있는 것, 설아에게 아비의 온기를 조금 더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무슨 죄가 되겠는가. 날이 밝기 전 새벽, 세 사람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홍어리 노파와의 작별이 가장 힘들었다. 노파는 옥매의 손을 꽉 쥐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다 겨우 한마디를 내었다. 몸 조심해라. 그것뿐이었다. 사랑한다거나 잘 다녀오라거나 기다리겠다거나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노파는 알고 있었다.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그래서 마지막 말이 고작 몸 조심이었다. 그 한마디에 노파가 담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옥매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가 놓았다. 그리고 끝내 돌아서지 않았더라. 정세진은 주막에서 천리마를 찾아 옥매를 태웠다. 자신은 설아를 등에 업고 말고삐를 잡아 걸었다. 서방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요? 당신과 함께라면 이 길도 즐겁소이다. 정세진은 환하게 웃으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울기만 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밝은 얼굴이었다. 그러시면 아이라도 제가 안겠습니다. 남들 보기에 민망스럽습니다. 민망스럽다니요? 내 아이를 내가 업고 가는데 누가 감히 뭐라 하겠소? 서방님도 참. 옥매의 두 볼에 연한 홍조가 번졌다. 세 사람은 어느 모로 봐도 단란하고 행복한 가족이었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마다 그 세 사람을 흘낏 보고 지나쳤다. 어떤 이는 흐뭇한 눈길을 보냈고 어떤 이는 아이를 등에 업은 선비의 꾀재재한 행색을 보고 고개를 갸웃하기도 하였다. 나주로 돌아갔다 온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주야로 걸음을 재촉하였으나 말은 점차 지쳐갔고 옥매도 설아도 지쳐갔다. 송도가 그리 멀지 않은 어느 들판,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쉬기로 하였다. 흙먼지가 유난히 심한 날이었다. 말 위의 옥매는 그럭저럭 괜찮았으나 아이를 업고 황토길을 걸어온 정세진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다. 며칠째 갈아입지 못한 도포는 흙먼지와 땀에 절어 꾀재재하고 등에는 설아가 흘린 콧물 자국이 군데군데 흉물스럽게 얼룩져 있었던 것이더라. 그래도 무엇이 그리 좋은지 연신 웃고 있으니 어찌 보면 실성한 사람 같기도 하였다. 나무 그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세 사람은 숨을 고르었다. 설아가 아비의 품에서 손을 잡아당기며 웃었다. 정세진이 그 작은 손을 잡으며 말하였다. 설아야, 아비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 말이 스스로에게 다짐처럼 들렸다. 옥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멀리 하늘 한쪽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그 순간만큼은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담고 있는 터였다. 슬픔이었는지 체념이었는지 아니면 사랑이었는지 그것은 나중에 밝혀질 일이었다. 그때 맞은편 먼지길에서 가마 하나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근사하게 꾸며진 가마였다. 하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천천히 오다가 세 사람 앞에서 멈추어 섰다. 제오막, 들판의 칼, 유씨 부인. 가마 앞에서 길잡이를 하던 노복 하나가 정세진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이내 놀란 표정으로 가마 쪽으로 달려갔다. 가마에 탄 사람과 무어라 말을 나누었다. 이어 가마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에서 한 여인이 나왔다. 정세진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그 여인은 정세진의 본처 유씨 부인이었다. 가마를 맨 하인들을 둘러보니 모두 송도 자기 집에서 부리는 노비들이었다. 유씨 부인이 직접 남편을 찾아 길을 나선 것이었다. 마지막 편지를 끝으로 소식이 끊긴 그 부인이
혼자 이 먼 길을 찾아온 것이었다. 유씨 부인은 정세진과 옥매를 그리고 설아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싸늘하고 느린 시선이었다. 말보다 무서운 것이 침묵임을 아는 사람의 눈길이었다. 꼴이 어찌 그리 되셨어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것이 더 무서운 법이었다. 아니 여보, 이게 뭐. 일이 되다 보니 정세진이 말을 잇지 못하고 얼버무렸다. 유씨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심심풀이 노는 꼴이. 그 정도면 아예 판을 다 벌려놓고 노는 거지. 거지 중에 상거지 꼴이 되었군요. 그 말이 예리한 칼처럼 박혀들었다. 여보, 그게 아니라 나는 이런 상거지의 아내는 될 수 없으니 이만 친정으로 돌아가겠어요. 유씨 부인은 말을 마치자마자 가마로 돌아갔다. 그 동작이 너무 빠르고 결연하였다. 오래 생각하고 온 사람의 동작이었다. 가자. 아내의 한마디에 하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보오. 어서 가자. 뭘 하느냐. 부인의 불같은 호령에 가마는 천천히 멀어졌다. 하인들 중 단 한 명도 정세진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모두들 고개를 돌리거나 땅을 보았다. 연민도 아니었다. 그냥 무시였다. 가마가 사라지자 들판에는 정세진과 옥매와 설아만 남았다. 정세진은 단념하듯 고개를 돌려 옥매를 바라보았다. 옥매는 이미 말 위에 올라 있었다. 그녀는 정세진을 바라보지 않았으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심심풀이 놀이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마저 계속해야겠지요. 그러면서 옥매는 말 엉덩이를 힘껏 채찍으로 내리쳤다. 말이 울부짖으며 앞으로 치달렸다. 그 소리에 정세진 등에 엎인 설아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였다. 정세진은 아이를 달랠 겨를도 없이 옥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달려가는 말 뒤를 쫓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옥매, 옥매. 들판에서 일하던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저마다 폭소를 터뜨렸다. 혀를 끌끌 차는 이도 있었으니 어떤 안악은 배를 잡고 웃다가 눈물까지 흘렸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면서 웃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었더라. 멀리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홍어리 노파였다. 노파는 딸의 뒤를 몰래 따라왔다. 아무도 몰랐다. 딸도 몰랐고 정세진도 몰랐다. 노파는 웃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바라보았다. 정세진이 뛰어가는 뒷모습을. 그리고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아직 끝이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닌 게야. 옥매는 말을 멈추었다. 고개 하나를 넘어 들판이 끝나고 작은 고개를 넘어선 소나무 숲 앞이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다. 정세진이 헉헉거리며 따라왔다. 설아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그는 말 곁에 무릎을 꿇다시피 주저앉아 숨을 고르며 옥매를 올려다보았다. 왜 멈추었소? 옥매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말에서 천천히 내려온 그녀는 설아를 정세진의 등에서 받아 안았다. 그리고 오래도록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설아는 어느새 울음을 멈추고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며 손을 뻗었다. 옥매가 그 작은 손을 잡았다. 서방님, 왜 그러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이 처음 이 고을에 부임해 오시던 날부터요. 무엇을 말이오? 옥매가 눈을 들어 정세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이상하였다. 슬프다고도 화가 났다고도 단념하였다고도 할 수 없는 눈빛이었다. 그 무엇과도 닮지 않은 눈빛이었다. 서방님은 결국 떠나실 거라는 것을요. 처음부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세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더라. 저는 광기입니다.
광기가 관원을 사랑하면 어떤 결말이 나는지 저는 제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도 그랬고 그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대를 이어 그래왔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면서 서방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옥매가 조용히 손을 들어 정세진의 말을 막았다. 왜 받아들였냐고 물으시려는 거지요? 그녀는 설아의 뺨을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쓸었다. 이 아이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아비의 온기를 알고 자랄 수 있도록, 아비가 어떤 사람인지 훗날 이 아이 스스로 느끼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조금 더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세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옥매는 울지 않았다. 서방님은 결국 유씨 부인에게 돌아가실 겁니다. 그게 맞는 일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망은 기대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요. 기대가 없었다는 말이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정세진은 그 말이 가슴에 박혀 빠져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옥매는 이어 말하였다. 그러니 약속은 하지 마세요. 서방님의 약속이 거짓이라서가 아닙니다. 서방님은 착한 분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려 하실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법도가, 신분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다 서방님도 다치고 저도 다치고 설아도 다칩니다. 그러니 약속은 하지 마세요. 정세진은 뭔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바로 그때였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하나가 아니었다. 여럿이었다. 나주목에서 나온 포졸들이었다. 천리마를 훔친 자를 잡으러 오는 것이었다. 옥매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표정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어서 설아를 받으세요. 서방님이 안고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천리마의 고삐를 정세진에게 건네었다.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 있겠다니? 같이 갑시다. 포졸들이 쫓는 것은 이 말과 서방님입니다. 제가 함께 가면 더 느려집니다. 서방님 혼자 설아를 안고 달려야 잡히지 않습니다. 옥매, 어서요. 정세진은 망설였다. 길게 망설였다. 너무 오래 망설였다. 옥매가 다시 말하였다. 제 걱정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정세진은 설아를 받아 안고 말에 올랐다. 그리고 달렸다. 고개 마루에서 결국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옥매가 서 있는 터였다. 포졸들이 가까워져 오자 옥매는 두 발짝 앞으로 걸어나갔다. 스스로 맞으러 간 것이었다. 설아를 방금까지 안고 있던 두 팔을 내린 채 그냥 서 있었다. 그 모습이 정세진의 눈에 박혔다. 평생 지워지지 않을 장면으로. 정세진은 달렸다. 설아를 품에 안고 빌린 천리마를 달려 겨우 포졸들의 눈을 피하였다. 말은 사흘 만에 지쳐 쓰러질 뻔하였으나 그래도 버텨주었다. 정세진이 송도에 당도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다. 유씨 부인은 이미 집에 돌아와 있었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정세진은 품에서 설아를 내려놓았다. 유씨 부인은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한참 후 유씨 부인이 말하였다. 이름이 무엇이오? 설아입니다. 유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설아의 손을 잡았다. 아이는 유씨 부인을 바라보며 방긋 웃었다. 유씨 부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잘 왔소. 그 한마디였다. 그것이 유씨 부인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 한마디 안에 3년간의 외로움과 편지에 답이 없던 밤들과 그럼에도 기다렸던 시간들이 모두 담겨 있었다. 정세진은 그날 밤 글을 썼다. 옥매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설아가 잘 있으며
반드시 방법을 찾아 데려가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 편지는 붙이지 못하였더라. 나주목에서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뒤였다. 옥매가 관아에 자수하였다는 소식이었다. 천리마 도둑 사건과 관련하여 스스로 관아에 나타났으며 자신이 단독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하였다는 것이었다. 정세진의 이름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정세진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그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였다. 옥매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포졸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자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그럼에도 정세진을 먼저 보낸 것을, 광기의 신분이라 정세진보다 처벌이 가볍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었다. 정세진이 나서면 관직을 잃고 가문이 기울 수 있었으나 자신이 나서면 그나마 처벌이 작을 것임을 이미 계산하고 있었을 것이었다. 소나무 숲 앞에서 건넨 말들이 다시 떠올랐다. 약속은 하지 마세요. 그것은 체념이 아니었다. 이미 결심을 마친 사람의 마지막 배려였음이었다. 정세진은 그날 처음으로 알았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만큼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는지를. 눈물이 났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눈물이었다. 며칠 후 정세진은 나주목으로 향하였다. 옥매를 빼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가 나주에 도착하기 전날 밤 다시 정갈이 왔다. 옥매가 관아에서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도 몰랐다. 다만 관아담 아래에 작은 보자기 하나가 남겨져 있었는데 그 안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고 하였다. 편지는 정세진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서방님, 설아를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는 당신의 딸입니다. 제 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당신의 딸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며 언젠가 어미를 그리워할 때 서방님이 곁에 있어 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괜찮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나쁜 분이 아닙니다. 다만 조금 약한 분이셨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인간이란 다 그런 것이니까요. 잘 사세요. 옥매드림. 정세진은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오래도록 앉아 있었더라. 울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눈물이었다. 그 편지가 마지막이었다. 옥매는 그 뒤로 어디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설아는 정세진의 품에서 자랐다. 유씨 부인은 설아를 친딸처럼 키웠다. 설아가 글을 읽을 나이가 되었을 때 정세진은 딸에게 그 편지를 보여주었다. 설아는 편지를 읽고 한동안 말이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물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정세진은 대답하지 못할 노릇이었다. 그저 북녘 하늘을 바라보았다. 언젠가 나주에서 바라보던 바로 그 하늘이었다. 900리. 여전히 그 두 글자는 그의 가슴 속에서 돌처럼 놓여 있었던 것이더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그러나 옥매가 정말로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설아를 다시 보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다만 전하는 말에 따르면 나주 땅 어느 외진 마을의 설아와 꼭 닮은 얼굴을 한 노파가 살았다고 한다. 그 노파는 마을 아이들을 돌보며 조용히 살았고 죽는 날까지 북녘 하늘을 바라보는 버릇이 있었다고 한다. 그것이 옥매였는지는 아무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확인하려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확인하지 않는 것이 모두에게 더 나은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도깨비 아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위로와 감동을 드리고 싶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